그러면 1장 1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협 환경을 정의할 수 있어야겠고요. 기본적인 보안 용어들을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퇴직자 그리고 멀웨어까지 살펴볼 거예요. 자, 뭘 공부하든지 간에 일단 용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들렸는데 알면 들리고 모르면 안 들려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정보보호에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좀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디펜스, 프로텍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프로텍션. 공격자는 위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공격자는 위협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다음에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위협이라는 단어는 정보보호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위협만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 이 가운데에 이제 통제라는 게 있죠. 통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공격자에 의한 위협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협을 통제해서 위험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정보보호를 공부하는 목표예요. 그럼 방어는 무엇이냐? 프로텍션. 그리고 위험은 제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질문에 답이 있는데요.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완화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어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요. 먼저 방어를 할 수 있어야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어도 못하는데 공격을 하면 그거는 성공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다루는 사이버 워페어, Introduction to Cyber Warfare에서도 좀 관제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엔. 사이버 테러하고도 차이가 있죠. 이것도 뒷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모두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1장에서 다루는 이 Threat Environment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플래닝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좀 정책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부터 배우는 것이 이 프로텍트, 방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1학기까지 다루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7장에서 10장까지는 2학기에 그럴 것입니다. 자, 위협 환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기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 사실 요새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을 뭐라고 하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 근간에는 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정보통신 기술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기술 자체는 이제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그 결과적으로 사이버 스페이스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이제 정보보호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공격자들은 사실 또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기도 하죠. 자, 기업은 이 사이버 공간의 위협 환경에 이제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을 쓰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발생하는 그 위협은 곧 그 기업의 큰 위험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은 기업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영업이익에 이게 위험을 초래하는 공격 표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threat하고 risk가 나오는데요. 요거의 관계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threat이라는 위험, 용어, risk라는 용어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사이버 공간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정보 보호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정보보호예요. 이런 IT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인 거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활동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 자체가 IT 시스템들, 인프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보호를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용어가 바로 이 CIA, 예, CIA, 요거예요. C는 confidentiality, 기밀성, 우리말로는 기밀성이에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기밀성입니다. 다음에 I는 integrity, 무결성이에요. 다음에 A는 availability, 가용성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보안 목표 3요소라고 하거든요. security goal이라고 합니다. security goal. 이 세 가지 목표, 세 가지 목표. 그래서 어떤 정보보호 활동을 할 때 어떤 시스템에서는 기밀성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곳이 있고요. 어떤 것에서는 무결성에 방점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는 가용성에 방점을 두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우리가 현대 암호 이론 및 응용을 공부했죠. 생각나나요? 그때 다뤘던 용어기도 하죠. 자, 기밀성을 위해서는 현대 암호 기술에서 어떤 거를 주로 사용을 했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 채팅창으로 하면은 이름이 나오니까 좀 부담되죠. 그래서 아까 그 공명성의 게시판을 쓰면 좋은데. 음. 자,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다가 직접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메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접 여기다가 권한이 부여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 면에다 쓰면 또 잘 보이잖아요. 채팅창 따로 안 봐도 되고. 기밀성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대칭키 암호죠. 대칭키 암호.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무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것은 뭐가 있었죠? 무결성. 그렇죠. 생각나죠? 어, 지난 학기 했던 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짜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가용성. 실제로 현대 암호에서는요, 가용성은 관여한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은 교수님, 보안 목표 3요소라고 했는데 암호 기술은 이 두 군데밖에 안 쓰여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보보호라는 큰 그림 안에서 암호 기술이 매우 매우 중요하긴 한데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비밀성은 오직 인가된 authorized 된 사람, 그리고 인가된 프로세스, 여기 인가 나오죠. 그리고 인가된 시스템만이 알 필요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알 필요성의 원칙. need to know. need to know. 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 많이 가고 약국에도 많이 가는데요. 의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있고 약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다르거든요. 굳이 약사가 의사가 알아야 될 모든 정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need to know는요. 그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제한된 정보만을 준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밀성을 위협하는 것은 도청하는 거 있고요. 통신 분석, 트래픽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사회공학이 있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SNS를 통해서 뭔가 정보가 나가는 것도 기밀성을 해치는 거죠. 트래픽 어널리시스는 뭘까요? 트래픽 어널리시스. 트래픽 어널리시스는요, 말 그대로 트래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트래픽을 분석하느냐? 어, 옛날에
A하고 B하고 C가 동네에 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A 집 앞에 우편함에 편지가 매일매일 쌓여요. C가 지나가다 슬쩍 보니까 내용은 알 수 없어요. 편지 봉투에 있으니까. 편지통에 들어가 있는 건 알잖아요. 보니까 B가 보낸 거예요. 그 C는 어떤 정보를 알게 돼요? B가 A한테 최근에 편지를 많이 보내네? 이런 정보를 알게 되죠. 근데 내용은 몰라요. 그 내용은 A한테 B가 너 돈 갚아 해가지고 협박하는, 아니면은 뭔가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이 뭔가 로맨스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 정보만으로 A하고 B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내용은 몰라요. 이런 거를 트래픽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자, 그럼 통신에서는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자, 그건 정보기관들이 러시아에 있는 국방부가 있겠죠. 러시아가 큰 나라가 있는데 여기 국방부가 있겠죠. 음. 그 국방부 주변에, 국방부 주변에 무슨 피자 가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야근을 많이 하면서 피자 주문이 폭주를 해요. 물론 러시아 사람들이 피자를 많이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보기관 입장에서 무슨 눈치를 채겠어요? 어? 최근 들어서 야근을 많이 하네? 뭔가 국방부에서 일이 많아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내용은 몰라요. 근데 전화 주문만 분석하면서 피자 주문이 늘었네?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조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트래픽 분석이라고 그래요. 음. 무결성. 예. 그래서 이런 기밀성을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호해야 될 대상을 잘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호하는 거. 무조건 다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식별도 중요해요. 식별. 내가 분류를 하고 이 분류한 것이 내가 제대로 원래 생각한 분류대로 맞는지, 이게 그게 맞는지라는 것을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인증. 인증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정확히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인증. 그리고 권한 부여. 불필요한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암호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열심히 공부한 암호화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된 기술이 VPN, IPsec, 그리고 뭐 트래픽 패딩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트래픽 패딩은 뭐냐면 이 트래픽 어널리시스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대신 패딩, 집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무결성은 고의적인, 고의적인 비인가된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걸 얘기해요. 뭐 우연한 변경도 포함되겠는데요. 어쨌든 변경되는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위협은 뭐냐면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기 초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PDF로 된 교과서 같은 거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그 안에는 이렇게 트로이 목마가 내장돼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엔 공짜가 없거든요. 불법 교과서 정보, 불법 PDF 같은 걸 다운로드 받아서 잘못 설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제3자와 공유하는 일이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조가 되는 거죠. 변경. 그래서 이건 무결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합니다. 중간자 공격. 중간에서 낚아채는 겁니다. 아까 또 봤던 A, B, C 친구를 얘기를 봐요. A하고 B가 공식적으로 교제하기로 선언을 했어요. C가 이제 그걸 시샘을 합니다. 중간에 이 두 사람이 교환하는 편지를 가로채요. 가로채 가지고 이 편지를 내용을 바꿔서 다시 B한테 줘요. B는 C가 이거를 가로채서 변조했다는 걸 몰라요. 이런 것을 중간자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조된 거를 변조를 못하게 하거나 그거를 어려우면 변조가 됐다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것을 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 요 암호 기술을 이용합니다. 암호 기술.
우리 여러분들 생각나나요? 우리 대칭키 암호 기술, 그다음에 비대칭키. 대칭키는 공개키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공개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대부분 이제 내용을 이제 암호화시키는 건 대칭키, 비대칭키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대칭키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뭔가 생각날 것 같은 표정인데요. 무결성. 무결성. 그렇죠. 무결성. 무결성도 맞아요. 근데 음, 무결성을 무결성은 사실 해시 알고리즘에서 나오잖아요. 음, 무결성보다도 지금 우리 심영사 학생이 얘기해준 메시지 서명, 요것이 좀 중요하죠. 디지털 시그니처는 물론 대칭키로도 할 수가 있긴 있어요. 사전에 키를 공유해서. 근데 사전에 키를 공유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은 비대칭키로만 할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기대했던 답은 요거야. 구인 방지 생각나나요? 구인 방지. 내가 보낸 거를 안 보냈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것이 이제 이 디지털 서명 기반의 이제 대칭키, 공개키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죠. 자,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부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결성에는 우리 정동균 학생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비대칭키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좀 통제를 하려면, 자,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직무분리, segregation of duties라고 하는데요. 직무분리가 중요합니다. 직무분리. 자, 직무분리는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요새 좀 안정화, 물론 이제 확정됐지만 예전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작년 이맘때에서 좀 나아서 여러분 극장 가죠. 극장. 극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매표소하고 표를 검표하는 데가 나눠져 있죠. 그게 바로 직무분리예요. 표를 하는 사람하고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구분돼 있죠. 만약에 이걸 한 사람이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표를 안 팔고서 들여보내줄 수 있는 일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거는 직무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또 뒤에서 또 살펴볼 거예요. 이 한 슬라이드를 오래 하는 이유는요.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가지가 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보안 목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형상 관리, 이게 변경이 됐다라는 걸 쭉 관리를 해주는 거죠. 변경이 됐다는 것을. 그리고 프로그램 테스트, 원래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지 테스트하는 거고, 전자서명, 심영석 학생이 아까 얘기했던 전자서명, 디지털 시그니처 등을 이용을 해서 무결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용성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접근 가능해야 돼요. 원하는 시점에.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어, 꼭 필요한 시점에 얘가 그러니까 돈을 인출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이체를 못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은행이 00시부터 00시 15분이나 30분까지 서비스를 차단을 하거든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못해요. 이제 가용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위협은요. 도스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도스 공격. 그것도 뭐 뒤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denial of service. 서비스를 거부한다는 거죠.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서비스 방해 공격이 사실은 맞는데 보통 이제 도스 공격을 번역할 때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죠. 음.
DDoS는 앞에 디스트리뷰티드가 붙어요. 도스 공격의 그 파괴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증폭 효과를 주는 겁니다. DDoS 공격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위적인 공격이지만 요거는 회사에서 발생되는 그냥 장애예요. 고장이 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재해나 이런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눈여겨 좀 보세요. 정보 보호를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이런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고 이런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장애,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도 정보 보호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책에서는 이 내용은 무엇을 다루냐면 바로 10장에서 다뤄요. 2학기 때 다룰 거예요. 보면은 인스턴트 리스판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재난이 발생될 때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된 내용들을 다루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 사업 지속 계획, 비즈니스 컨티뉴어스 플랜이라는 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만약에 디스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 위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DRP, 디제스터 리커버리 플랜을 세워야 돼요.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복구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이 범위에 들어가요. BCP의 부록이죠. 얘가 부록 형태로 들어가요. 사고 대응 계획, fault tolerance란 fault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 동작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의 그 리던던시를 높이는 그런 대책들을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2학기 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4기 선배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졸업을 하고 장교가 되면요. 주로 이런 내용들의 업무들을 좀 많이 해요. 이런 내용들을. 자, 뭐 한 장에서 벌써 많은 시간을 지금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에 좀 추가적인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용어인데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데 시스비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다루는 용어거든요. 보안 목표로 볼 수 있는데 책임 추적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책임 추적성. 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accountability. 자, 여기 보시면 account가 뭐예요? 계정이죠, 계정. 옛날에 이제 계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터넷을 쓰거나 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각 계정별로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요금을 징수하려면 그 사용자의 사용 내역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용 내역을 검사한다,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책임 추적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또는 요거를 오디시라고도 합니다. 오딧. 오딧은 우리말로는 이제 감사죠. 감사. 뭔가를 감사한다라고 하죠. 감사원에서 뭔가 감사를 했다 그러죠. 제대로 그 활동들을 했는지 검사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책임 추적성을 위해서는 이 로그 관리가 중요한데요. 공격자들은 이런 로그를 삭제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그래서 많이 합니다. 감사 증적, 증거를 남겨야 되고요. 이러한 식별과 인증, 권한부여 등의 내용들을 통해서 책임 추적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보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보 보호에서는요, 이 assurance라는 단어를 써요. assurance. 그런데 보증하게 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음, 보통 이제 guarantee라는 단어를 쓰죠. 음, 근데 정보 보호에서는요, guarantee를 절대 안 써요. assurance는 써요. assurance는. 근데 guarantee는 절대 안 씁니다. 이거를 제가 영영사전을 몇 번 찾아봤는데도 잘 와닿진 않아요. 와닿진 않는데 이 guarantee는 안 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보안 목표 CIA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CIA를 assurance 한다라고는 하는데 CIA를 guarantee 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좀 알아두세요. 보안 목표 사이의 관계. 앞에서 봤던 CIA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기밀성은 무결성에 의존을 합니다.
기밀성은 무결성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기밀성을 보장하려면 예를 들어서 암호 기술을 써야 돼요. 암호 기술을 쓴다는 것은 암호 키를 써야 되잖아요. 암호 키가 변조되지 않았다. 또는 패스워드를 썼는데 얘가 쉽게 변조가 돼. 그러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 무결성이 보장이 되어야 confidentiality, 기밀성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결성은 또 기밀성에 의존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인티그리티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해쉬예요, 해쉬. 해쉬인데, 해쉬를 이용을 해서 어떤 해시 키 값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기밀성이 보존이 안 돼서 쉽게 해시 값을 추론할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무결성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용성, 책임 추적성은 또 기밀성과 무결성에 의존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돼야만 가용성을 발성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또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니스트. 요거 니스트는 몇 번씩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그 현대암호 하면서 니스트 얘기 몇 번 했죠. 니스트에서 AES, NES라는 암호 기술을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표준화를 한 기관이죠. 그래서 니스트에서는요, SP800 시리즈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표준 문서들을 만듭니다. SP는 스페셜 퍼블리케이션의 약어예요. SP. 그래서 니스트 SP800이라고 구글에다 한번 쳐보시면 관련된 정보보호 문서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33번. 33번은 뭐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큐리티에 대한 테크니컬 모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2018년도에 폐간이 됐어요. 폐간이 된 걸 왜 지금 언급하느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얘 두 가지 용어를 두 가지로 발전이 됐어요. RMF라고 하죠, 일명. 그리고 얘는 CSF라고 합니다. Risk Management Framework, Cyber Security Framework.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국방 분야에서 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RMF.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하고 가게 되면 이 일을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하려면 CSB 필요해요.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현재 현업에서 이 C습 자격을 갖고서 RMF 일을 하시는 공군장교분을 초청해서 특별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1학기는 너무 좀 인도가 빡세서 못하고 2학기 때 할 겁니다. 자, 또 이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asset, 자산, 그다음에 취약점, vulnerability, 앞에서 봤던 threat, 위협, 그다음에 risk, 위험이었어요. 이 네 가지 용어는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용어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하나 얘네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산은 정보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중요한 자산은 바로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이 데이터는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 이 오너가 가치를 부여한 보호해야 될 실체를 자산이라고 합니다. 취약점은 모든 자산은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 약점 중에서 위협에 의해서 위험이 되는 것을 취약점이라고 해요. 이 약점은 영어로 weakness라고 합니다. 위협은 자산에 대해서 요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을 위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위험한 원은
이러한 위협 활동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실체를 위협원이라고 합니다. 자, 위험. 사실은 우리가 위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험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정의한 겁니다. 위험은 뭐냐? 위협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위협이라는 행동을 통해 자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R은 VAT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VAT가 뭐예요? 부가가치세. 예. 위험을 보호하려면 공짜가 없어요, 세상엔. 뭔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리스크는 VAT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장에서 좀 더 다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효과적인 보안 관리를 효과적인 보안 관리라고 하면 효과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이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효과적인 보안 관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음미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위험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제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은 식별되거나 감소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은. 자, 이게 왜 그러냐? R은 VAT가 0이 되려면 뭔가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에셋, 자산의 가치가 0이라면 보호할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자산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취약점이 없는 자산은 없습니다. 얘도 0이 아니에요. 자, 스트레스는요. 외부에서 공격자거든요. 외부 공격자. 공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크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은 이게 참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 감을 좀 잡으려 노력을 하시고 2장에서 좀 더 이거를 실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어떤 조직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 있으면 보통 이 조직을 나눌 때 예, 밑에서는 스텝이라고 하죠. 예, 스텝 레벨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레벨이 있어요. 그다음에 C 레벨이 있어요. C 레벨. 그 맨 위에가 CEO라고 하죠. 모든 조직은 이런 식으로 나눠요. 군대 조직도 비슷합니다. 군대 조직도 이런 식으로 나눠요. 여러분들이 장교로 가시기 때문에 장교는 주로 매니저 레벨 이상에서 일을 하시게 되죠. 자, 근데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정보보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C 레벨과 CEO 레벨에서 정보보호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 조직은 정보보호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대 정보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어떤 조직에 있을 때 C 레벨에서 이사진으로 정보보호 책임자를 최고 책임자를 정하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일수록 CISO에 대한 소유가 매우 중요해지고 시급해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이제 compromises라는 용어를 씁니다. 위해, 침해 이런 용어들 쓰는데요. 유사한 용어들이 있어요. incident, 그다음 breach, 아까 영상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event, disaster 등이 있는데요. 어떤 외부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다 그러면 compromise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건 자체가 발생된 걸 인시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유출된 것은 브리치라고 해요. 자, 그 외에 이제 이벤트하고 디제스터가 있는데요. 이벤트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백업한다. 그래서 시스템을 다운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벤트라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디제스터는 뭐예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재난들을 디제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기업과 조직의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자, 어떤 쇼핑몰이다.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 온라인 주문 접수 시스템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접수가 안 된다. 그럼 계속 손해가 나겠죠. 그 조직의 목적은 뭐예요? 접수를 많이 받아서 이 시간에 고객한테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윤을 남기자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위해나 침해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업 수행 모델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 수행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대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책. 자, 우리 책에서는 대책, 영어 원서에서는 카운터 메저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보다도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써요. 컨트롤. 컨트롤을 명사로 써요. 동사를 쓰지 않고. 그래서 어떤 컨트롤들을 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안 대책들을 이제 컨트롤이라고도 해요. 자, 보안 통제 유형.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도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자, 보안 통제 유형. 보안 통제가 뭐냐면 R은 VAT에서 이거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0이 될 수 없으면 0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야 돼요.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컨트롤, 통제라고 하는데 그 통제들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예방 통제, preventive control. 공격들이 성공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사전에 막는 거죠. 두 번째, 탐지 통제, detective control. 공격의 시도, 그리고 공격의 결과를 알아내는 거예요. 공격받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결과를 빨리 탐지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교정 통제, corrective control. 공격받는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탐지해서 이거를 복구하는 것을 corrective control이라고 그래요. 침해 발생 후 원래의 업무 수행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예방 통제, 탐지 통제, 교정 통제에 대해서 각각 예를 하나 좀 따져볼까요? 예방 통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방 통제. 통제로 생각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노트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통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방 통제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첫 번째 방화벽. 그렇죠. 방화벽, 백신, 이상한 메일 안 열기. 이게 다 좋은 답이에요. 좋은 답입니다. 백신 툴. 음. 자, 이 백신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백신은 예방도 되고, 예, 탐지도 되는데, 굳이 나눈다고 하면, 백신은 탐지에 가까워요. 탐지 통제. 음, 백신은. 왜냐면은 백신은 생각을 해보세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신을 딱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공격이 성공되지 않도록 막는 거라고 했으니까 백신을 통해서 공격을 차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실시간 감시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예방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백신은요,
원래 백신은 글쎄요.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의 PCR 검사 같은 거예요.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그때 백신을 돌렸어요. 전통적으로. 어.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다 실시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예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백신은 원래 탐지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거 애매해요. 2, 3년 전만 해도 백신 하면은 이제 예방이라고 더 있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백신 하게 되면 탐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백신 하면 예방 쪽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좀 그 개발된 배경을 좀 생각을 하면 조금 그 성향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방화벽. 방화벽은 이제 예방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데 윈도우즈 방화벽을 만들잖아요. 아예 애당초 외부에서 접촉을 못하게 각종 포트를 차단한다든가 이런 이제 예방이 되죠. 물론 방화벽이 탐지도 되죠. 근데 방화벽의 원래 목적은 또 여기서 중요해지. 원래 목적은 원래 탐지가 아니에요. 방화벽은 차단이에요. 그래서 방화벽은 예방에 가까워요. 요새는 점점 이 기능들이 복잡해지고 융합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얘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되죠. 아까 저기 좋은 우리 정동윤 학생 참 저게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보안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인식이거든요. 이상한 메일을 안 여는 건 아주 아주 중요한, 아주 아주 훌륭한 태도예요. 예,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백신도 잘 깔고 방화벽도 잘 설치했는데 이 습관이 좀 잘못 들어서 궁금하면 못 견디는 그래서 이메일을 다 클릭해. 다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정경균 학생이 얘기한 이산한 메일, 이산한 메일은 열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탐지 통제 얘기 좀 많이 나왔죠. 백신은 이제 탐지 목적이 있죠. 백신. 그리고 IDS, IDS 같은 경우도 탐지 목적이죠. 룰을 통해서 로그가 뜨거든요. 자, 교정 통제. 교정은 뭐가 있을까요? 교정. 여러분들 노트북이 대상으로 정보보 활동을 하는 교정 통제. 뭐가 있을까요? 원래 업무 상태로 복원하는 거라고 그랬죠. 음, 백업, 백업. 음, 시스템 복원. 예. 이준혁 학생하고 강원준 학생은 더 이상 수업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백업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백업이 왜 그러냐면 백업을 예방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방. 근데 백업은 지금 우리 두 학생이 정말 잘 얘기해 줬는데요. 이준혁, 강원혁 학생이 아주 잘 얘기해 주는데 백업은 교정 통제입니다. 자, 원래의 목적,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원래 목적을 봐야 돼요. 백업을 왜 하겠어요? 원래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디스크가 고장이 나거나 노트북을 분실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비를 해서 뭐예요? 그 예방이 아니고 갖고 와서 원래 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백업은 교정 통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예들을 아주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그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래요. 시스템 보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노트북 안에다 시스템 복원을 해놨어요. 근데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분리된 공간에 아니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해야 이제 원래의 교정 통제 목표를 달성하겠죠. 자, 예,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생각보다 진도를 좀 많이 나가진 못했는데 일단 오늘 이제 1.1절에서 살펴본 게 이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다음 위험, 위해, 침해, 대책, 보안 통제 이런 중요 용어들을 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했는데 이 용어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